제 이름은 최순자, 올해 나이 68입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장통 좌판에서 시작해 지금의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올리기까지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단 하루도 허투루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편은 제 아들 경태가 10살 되던 해에 몹쓸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떴고 그 후로 저는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남들은 저더러 억척스럽다, 독하다 말했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훈장처럼 느껴졌어요. 자식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제 아들 경태가 결혼을 한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왔을 때 저는 이제야말로 제 인생의 짐을 좀 내려놓나 싶었어요. 며느리 제이는 요즘 애들답게 뺀질하게 예쁘장했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눈치였으니까요. 아들이 좋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보태겠어요. 저는 흔쾌히 결혼을 허락하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하나를 내주며 둘의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해주었죠. 그게 벌써 2년 전의 일이네요. 제가 사는 집에서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까지는 차로 10분, 걸어서도 30분이면 닿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 집에 자주 드나들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 어디 시어머니 잔소리 좋아하나요? 저 역시 시장에서 평생 사람 부대끼며 살아온 터라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작정하고 아들 집에 갈 일이 생겼어요. 아들 녀석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급하게 떼어오라고 했다는데 마침 제가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오후 늦게서야 겨우 짬을 내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마자 제 코를 찌르는 건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아닌 시큼하고 퀴퀴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였어요. 아가, 나왔다. 제 목소리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말을 잃고 말았어요. 집안은 그야말로 난장판, 아수라장이었어요. 현관 앞에는 각종 배달음식 용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아들 녀석의 양말과 며느리의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벗어던져져 있었어요. 소파 옆 테이블에는 먹다 남은 과자 봉지와 끈적한 음료수 자국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고요. 이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마치 도둑이라도 한바탕 쓸고 지나간 폐가 같았어요. 제 평생 이렇게 더러운 집구석은 정말 처음 봤어요. 아니, 시장통 뒷골목도 여기보다는 깨끗할 것 같았어요. 제가 기가 막혀서 멍하니 서 있는데도 며느리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더군요.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요란한 게임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힐끗 보니 무슨 괴물을 때려잡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았어요.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혼자 낄낄거리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억지로 누르며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아가, 집이 이게 대체 뭐냐? 좀 치우고 살아야지. 그제야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 고개만 살짝 돌려 저를 쳐다봐요.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아, 어머니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 목소리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존중이나 반가움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귀찮은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경태 연말정산 서류 갖다 주러 왔다. 그런데 집꼴이 이게 뭐냐? 너는 종일 집에서 놀면서 청소도 안 하니?
제 말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더 큰 소리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남편들이 다 알아서 하는 시대예요. 경태 씨도 저 힘든 일하는 거 싫어하고요. 뭐, 남편이 알아서 해? 그럼 너는 대체 이 집에서 하는 게 뭐냐? 소파에 누워서 손가락 까닥거리는 거? 어머,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죠. 그리고 좀 이따 경태 씨 오면 치우라고 하려고 했어요. 원래 이런 건 남자가 더 잘하잖아요. 세상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제 아들이 이 집 하인입니까?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 것도 모자라 집에 와서 마누라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한평생 땀 흘려 마련해준 이 집에서 며느리는 그야말로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들을 하인으로 부리면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니? 너가 이 집의 안주인이면 안주인답게 행동해야지. 당장 일어나서 청소하지 못해. 제 고함 소리에 며느리가 인상을 팍 쓰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봐요. 그 건방진 태도에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여긴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참견하실 일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더러 명령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뭐, 여기가 너희 집이야? 이 집, 내 피 같은 돈으로 내가 해준 집이다. 너같이 놀고 먹는 며느리 여왕 대접하라고 사준 집 아니란 말이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의 입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차피 경태 씨한테 증여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거죠. 법적으로도 그렇고. 어머니,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소리를 하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저 인간은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구나. 상식과 예의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구나. 그때 마침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경태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경태야, 잘 왔다. 너는 이 집 꼴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냐? 내 마누라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게임만 하고 집은 돼지우리로 만들어 놓고 너는 내 마누라가 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떠받들고 사는 거냐? 저는 아들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 믿었어요. 아무리 마누라가 좋아도 이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아들은 저와 며느리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며느리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제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또 잔소리했어? 아이고, 우리 자기 스트레스 받았겠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원망스럽다는 눈빛으로 쏘아붙이더군요. 엄마, 제이한테 왜 그래? 당신이 그냥 좀 치워주면 어디 덧나? 제이 몸 약한 거 알면서. 몸이 약해요? 하루 종일 휴대폰 게임만 들여다보느라 손가락 운동만 해서 약해졌답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제 아들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제 마누라 편을 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저더러 이 난장판을 치우라는 말까지 하면서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제 눈앞에 서 있는 저 한심한 아들 녀석 때문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저 맹꽁이 같은 놈을 내가 내 손으로 만들었구나. 원흉은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내 아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등 뒤로 엄마 어디가? 하고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저 둘을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특히 제 아들놈의 썩어 빠진 정신머리는 반드시 뜯어 고쳐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야 원래부터 글러먹은 인간이라는 걸 알았지만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비호하고 떠받드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왕년에 시장통에서 사람 얼굴만 봐도 그날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알아맞히던 사람입니다. 척 보면 압니다. 제 아들은 지금 단단히 홀려 있거나 아니면 마누라가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 등신이 되었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어느 쪽이든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저는 일부러 며느리 생일 핑계를 대고 다시 아들네 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들었어요. 며느리가 명품을 좋아하니 이런 선물이라도 줘야 제 얼굴을 보고 앉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어준 며느리는 제 손에 들린 백화점 포장지를 보고 나서야 입꼬리를 살짝 올리더군요. 어머 어머니, 웬일이세요? 오늘 너 생일 아니냐? 밥이나 같이 먹을까 하고 왔다. 아, 정말요? 경태 씨한테는 얘기 들은 거 없는데. 일단 들어오세요. 마지못해 저를 집 안으로 들이는 며느리의 태도는 여전히 쌀쌀맞았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집안 꼴은 지난번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지럽고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 며느리는 제가 사온 과일 바구니를 받아들고는 포장만 대충 뜯어보고 식탁 위에 휙 올려놓아요. 고마워요라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를 애써 무시하며 소파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퇴근한 아들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어떻게 왔어? 오늘 내 처생일이라잖니. 너는 어미한테 그런 말도 안 하냐? 제 핀잔에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며느리 눈치를 봅니다. 그러더니 며느리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애교를 떨기 시작했어요. 우리 제이 생일 축하해. 내가 깜짝 파티해 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먼저 오셨네. 엄마, 제이 선물은 사오셨어? 저는 기가 막혀서 아들을 쳐다봤어요. 제가 지금 빈손으로 왔습니까? 저렇게 커다란 과일 바구니가 있는데도 뻔뻔하게 선물을 또 묻는 아들의 얼굴이 정말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과일 바구니를 턱으로 가리키자 며느리가 입을 삐죽이며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이런 과일 바구니는 성의 없어 보이는 거 아시죠? 차라리 현금으로 주시는 게 더 좋은데. 그 말에 아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엄마. 성의가 좀 부족했네. 우리 제이가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은데. 다음부터는 꼭 돈으로 줘. 저는 정말이지 저 둘의 머릿속을 한번 해부해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들을 저렇게 쉽게 내뱉는 걸까요?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가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됐다. 밥은 무슨. 너희끼리 많이 먹어라. 나는 간다. 제가 현관으로 향하자 아들이 다급하게 저를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며 제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미안해. 제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 엄마가 좀 이해해줘. 어려? 제가 지금 4살이냐, 5살이냐? 나이가 30인데 뭐가 어려. 그리고 너 똑바로 말해. 내 마누라가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는 거 아니냐? 제 직설적인 말에 아들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아니야. 내가 왜 제이를 무서워해? 나는 제이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는 사랑도 몰라. 사랑? 웃기지 마라. 그건 사랑이 아니라 종살이야.
이 등신아, 너가 내 마누라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다. 제 고함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렇게 비빌 언덕이 있으니 며느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것이었죠. 저는 아들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수만 가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저 철없는 부부를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까? 저대로 뒀다가는 제 아들 인생이 통째로 망가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운명의 그날이 찾아오고야 말았죠. 그날은 별다른 용무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그동안의 일들로 마음이 답답해서 바람이나 쐴 겸 동네를 걷다가 저도 모르게 아들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오늘은 또 집구석을 얼마나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을까? 괘씸한 마음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죠. 아니나 다를까 집안은 역시나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지난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특히 거실 한가운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빨랫감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어요. 아들 녀석의 출근용 와이셔츠부터 며느리의 비싸 보이는 원피스까지 온갖 옷가지들이 뒤엉켜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그 빨래 산 앞에서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와 한몸이 되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를 포기했어요. 저건 병이었어요.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고약한 병. 저는 성큼성큼 며느리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가, 너 눈은 있니? 저 빨래 더미가 안 보여? 며느리는 제 목소리에 인상부터 팍 쓰더군요. 아, 깜짝이야. 노크 좀 하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내 돈 주고 산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데 무슨 노크냐? 내가 묻는 말에나 대답해. 저 빨래 안 보이냐고.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며느리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보여요. 그런데 왜요? 왜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당장 일어나서 저 빨래 개지 못해? 저는 소파에 누워있는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명령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제가 왜요? 경태 씨가 그러는데 저더러 절대 힘든 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런 건 원래 세탁소에 맡기거나 아니면 어머니 같은 분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같은 분. 그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어요. 저 말은 즉 자신은 고귀한 몸이라 저런 허드렛 일은 할 수 없으니 시어머니인 저더러 하라는 뜻이었어요. 하녀 취급도 이런 하녀 취급이 없었죠.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말했어요. 뭐, 내가 왜 네 빨래를 해줘야 하니?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놀고 먹는 주제에 아주 상전납셨구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금 저더러 놀고 먹는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 참아? 뭘 참아? 하루 종일 소파에 붙어 사는 너가 뭘 참는다는 거냐? 그때였어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제 뺨으로 날아들었어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뺨이 화끈거리는 통증보다 더 큰 충격이 제 온몸을 덮쳤어요. 며느리에게, 그것도 아들 같은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다는 사실을
제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멍하니 서 있는데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경태가 들어왔어요. 아들은 저와 며느리 사이의 험악한 기류를 즉시 감지했어요. 그리고 제 벌개진 뺨을 보았어요. 저는 아들이 이성을 잃고 며느리에게 달려들 것이라 생각했어요. 제 아무리 마누라가 좋아도 어머니가 뺨을 맞은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아들은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또다시 제 상상은 처참하게 빗나갔어요. 아들은 제게 달려오는 대신 며느리에게 달려가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이야, 괜찮아? 손 안 아파? 아니, 엄마. 당신이 제이한테 또 무슨 막말을 했길래 애가 이래.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아들은 지금 제 뺨은 걱정하지 않고 저를 때린 며느리의 손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모든 상황이 제 탓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눈앞에 저것들이 더 이상 제 아들과 며느리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원수들로 보일 뿐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아들 방을 향해 걸어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제 모습에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아들의 방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유리 장식장 안에는 아들이 수년 동안 목숨처럼 모아온 각종 피규어와 한정판 운동화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가 번쩍이고 있었죠. 아들이 며느리 다음으로, 아니 어쩌면 며느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이었어요. 저는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가장 먼저 컴퓨터 본체를 향해 다가갔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발로 본체를 힘껏 걷어찼어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본체가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모니터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저는 아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이번에는 유리 장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피규어들을 꺼내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기 시작했어요. 와장창,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아들의 보물들이 산산조각 나 바닥을 뒹굴었어요. 아들은 거의 울부짖으며 제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지난 68년 인생,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으며 다져진 제 악력은 웬만한 남자 못지 않았어요. 이거나 내 놈 정신 차리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저는 장식장 안에 있던 한정판 운동화들을 모두 꺼내 발로 짓밟고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아들은 차마 더 이상 제게 달려들지는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미 겁에 질려 안방으로 도망간 지 오래였죠. 방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고 나서야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똑똑히 봐라, 김경태. 이게 바로 너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의 끝이다. 내 어미 뺨따기보다, 내 마누라 손목보다 저깟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더 소중했던 대가야. 저는 넋이 나간 아들을 뒤로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애지중지하는 거실의 대형 TV 화면을 의자로 내리쳐 박살냈어요. 내 마누라 버릇은 너가 이렇게 만든 거다. 오늘부로 이 집에서 너희를 향한 내 모든 지원은 끝이다. 내일부터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놈 힘으로 내 여왕님 모시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제 선언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왔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닫는 순간까지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제 아들의 세상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까지도 모두 박살내버렸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날 이후 제 전화기는 불이 났어요. 아들 녀석은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 통씩 보내오더군요. 엄마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제이가 충격받아서 쓰러졌단 말이야. 등등. 저는 그 모든 연락을 무시했어요. 액정에 아들의 이름이 뜰 때마다 제 속도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마음 약해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독한 약은 입에 쓴 법이고 썩은 살을 도려내려면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제 아들놈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쓰고 아픈 약을 먹어야만 했어요. 오전 내내 시장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무심코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사돈어른, 며느리의 엄마였어요. 사부인,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애들 사는 집에 쳐들어가서 그런 깽판을 칠 수가 있어요. 우리 제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사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헛웃음이 나왔어요. 제 딸이 시어머니 뺨을 후려친 건 안 보이고 제 아들이 깽판 맞은 것만 보이나 봅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어요. 사돈,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까? 따지려거든 시어미 뺨 때리는 딸년 교육부터 제대로 시키고 따지세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잘 됐네요. 거기서 버르장머리도 같이 고쳐 나오라고 하세요. 뭐라고요? 사부인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세요? 우리 제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요? 사돈딸이 제 뺨을 때렸어요. 놀고 먹으면서 집안일 좀 하라는 시어미한테 손찌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돈딸은 잘못한 게 없습니까? 제 말에 사돈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쏘아붙이더군요. 그건 우리 제이가 아직 어려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겠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었어야 했냐고요. 어른이시면 좀 참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니까 참아라. 제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사돈과 말을 섞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사돈. 저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제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오늘 중으로 짐 빼지 않으면 제가 사람 불러서 사돈딸 짐까지 모조리 길바닥에 내다 버릴 겁니다. 그리고 병원비 보태달라고 연락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제 아들놈이 벌어서 내든 사돈이 내주든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제 말만 내뱉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현관 비밀번호를 당장 바꾸라고 지시했어요. 그 집은 여전히 제 명의였고 모든 권리는 저에게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차를 몰아 아들네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 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파트 앞에 작은 용달차 한 대가 서 있고 아들과 며느리가 울상을 지으며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뭐가 그리 서러운지 계속 눈물만 훔치고 있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 눈치를 보며 쩔쩔매는 모습이더군요. 저는 그 꼴을 차 안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동정심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저건 저들이 자초한 일이었어요.
이제부터 시작될 고생길의 서막에 불과했죠. 며칠 후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우연히 사돈과 마주쳤어요. 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더군요. 사부인, 어떻게 사람을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가 있어요? 인정도 눈물도 없으세요? 길바닥이라니요. 사돈 집으로 들어갔다면서요. 제 딸년 제 아들놈이니 사돈이 거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 태어난 대꾸에 사돈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춰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사부인. 우리 집 형편 아시면서 그러세요. 방도 2개뿐인데 저희 부부랑 제이 내외까지 4식구가 어떻게 다 같이 살아요. 집이 아주 터져나가요. 터져. 그럼 나가서 따로 살게 해야죠. 제 아들놈 월급 받으면 둘이 먹고 살만은 할 텐데요. 먹고 살기만 하면 다예요? 우리 제이 저 고생 시키려고 시집 보낸 거 아니에요. 사부인이 당장 아파트 비밀번호 알려주고 애들 다시 들어가 살게 하세요. 그리고 부서진 살림살이도 다 물어내 주시고요. 저는 사돈의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어요. 세상에 도둑놈 신보도 저런 신보가 없었어요. 저는 주변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상인들을 향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여러분. 이 사람 말 좀 들어보세요. 자기 딸이 시어머니 뺨을 때려서 쫓겨났는데 이제 와서 저더러 살림살이를 물어내라네요.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 외침에 주변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로 쏠렸어요. 사돈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그런 사돈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말을 이었어요. 사돈,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사돈 딸이 저지른 죄값, 이제부터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한번 제 힘으로 마누라 공주 대접하며 살아보라고 하세요.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행복한지 내가 2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사돈의 팔을 뿌리치고 제 가게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한동안 아들 내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돈네 집으로 들어간 아들 내외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제게 들려오는 소식통에 의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에서 고성이 오고 갔다고 해요. 장인, 장모는 눈앞에서 빈둥거리는 사위와 딸년이 보기 싫어 매일같이 잔소리를 퍼부었고 며느리는 그런 부모님의 구박에 히스테리를 부리기 일쑤였어요. 아들 녀석은 중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요. 천국 같았던 신혼집에서 하루아침에 눈칫밥 먹는 더부살이 신세로 전락했으니 그 꼴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옆가게 사장님이 제게 넌지시 말을 건네더군요. 최 사장, 혹시 아들 무슨 일 있어? 며칠 전에 우리 가게 근처 식당에서 아들 내외가 싸우는 걸 봤는데 아주 꼴이 말이 아니던데. 싸워요? 뭐라고 싸우던가요? 뭐라고 하긴. 돈 문제지. 며느리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엄마한테 빌어서라도 돈을 받아왔어야지. 소리 지르고 아들은 그럼 너는 뭐 했는데? 너가 우리 엄마 뺨만 안 쳤어도 이 고생은 안 했어. 하고 맞받아치고 아주 장관이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한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돈으로 편하게 살 때는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니 이제 돈줄이 끊기니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저 둘의 관계의 본질이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조건과 편안함으로 얽혀있던 허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다던 그 고귀한 며느님이 동네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곧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연히 그 고깃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가게 안에서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불판을 닦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예쁘게 꾸미고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질끈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절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마 마주할 수가 없어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이제야말로 제 발로 땅을 딛고 서는 법을 배우는구나.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며느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 아들이었어요. 며느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현실에 적응하려고 발버둥이라도 치는 것 같은데 아들 녀석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된 육체 노동은 죽어도 하기 싫어했고 어떻게든 쉽고 편하게 큰 돈을 벌 궁리만 하고 다녔죠. 그러다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 녀석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녀석이 제 가게로 찾아왔어요. 저는 녀석의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어요. 어릴 때부터 허풍이 심하고 됨됨이가 별로 좋지 않아 제가 경태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바로 그 녀석이었거든요. 어머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경태 친구 철민이에요. 그래, 너가 여긴 무슨 일이냐?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철민이라는 녀석은 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름진 얼굴에 번들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어머니, 경태 때문에 속상하시죠? 제가 요즘 경태랑 자주 만나는데 아주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뭘 어쨌는데 제가 우리 경태 돈방석에 앉게 해주려고요. 요즘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하나 물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코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투자만 하면 돈이 막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가. 녀석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위험 신호가 울렸어요. 저는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저런 사탕 발린 말로 사람 등쳐먹는 사기꾼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어요. 저는 철민이라는 녀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너 내 아들한테 그딴 소리 짓거리지 마라. 다시 한번 내 아들 주변에서 얼쩡거리다 내 눈에 띄면 그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줄 알아. 제 살벌한 경고에 녀석은 잠시 움찔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다시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어머니, 뭘 그렇게까지. 이미 경태는 시작했어요. 지금 돈맛 좀 보고 신나서 어쩔 줄 모를걸요. 어머니도 늦기 전에 투자하세요. 제가 특별히 좋은 정보 하나 드릴게. 그 말을 끝으로 녀석은 얄밉게 윙크 한번 날리고는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이미 시작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제 아들이 결국 저런 사기꾼의 꿰매에 넘어가 위험한 불장난을 시작하고야 만 것이었어요. 저는 직감했어요. 조만간 아주 큰일이 터지고 말 것이라고.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보냈어요. 아들 녀석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어디 한번 당해봐라. 제 발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갔으니 그 뜨거운 맛을 제대로 한번 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는 독한 마음을 먹고 애써 외면했어요. 자식이 고통받는 걸 지켜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형벌은 없을 거예요.
저는 매일 밤 그 형벌을 달게 받으며 잠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살아생전 남편은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경태를 세상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바보였죠.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경태가 저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텐데. 저 혼자 힘으로는 버겁다는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늦은 밤 남편의 묘가 있는 공원묘지로 향했어요. 차갑게 식은 묘비 앞에 소주 한 병을 따라 올리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사진만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참고 있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묘비 앞에 털썩 주저앉아 넋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당신 하늘에서 다 보고 있지? 우리 경태 저 꼴 좀 봐. 저게 우리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 맞아? 나는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당신이라도 좀 알려줘. 응? 한참을 울며 하소연하다 보니 문득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어린 경태를 홀로 키워야 했어요.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밖에 하고 싶지 않아서 남들보다 2배, 3배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경태가 먹고 싶다는 건 뭐든 사 먹였고 갖고 싶다는 건 어떻게든 구해서 안겨주었죠.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기라도 하면 저는 무조건 제 아들 편을 들며 상대 아이를 나무랐어요. 행여나 우리 경태가 기죽을까봐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제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려 했던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우리 아들을 망친 거야.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 과한 사랑이 아들을 의존적이고 책임감 없는 아이로 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모든 것을 제가 해결해 줌으로써 아들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것을요. 며느리 탓, 세상 탓만 했지. 정작 가장 큰 문제가 저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아들을 이렇게밖에 못 키워서 미안해. 저는 남편의 묘비를 붙잡고 한참을 서럽게 울었어요. 제 잘못을 깨달은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자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저지른 잘못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제가 바로잡아야 했어요. 여기서 아들을 도와주는 것은 또다시 아들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묘비를 향해 다짐하듯 말했어요. 여보, 지켜봐줘. 내가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볼게. 우리 경태, 내가 반드시 내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비록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게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인 것 같아. 저는 그날 제 마음속의 나약함과 미련을 모두 남편의 묘 앞에 묻어두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독하게 다잡았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제가 독하게 마음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나 다를까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예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울고불고 매달리던 예전과 달리 어딘지 모르게 의기양양하고 거만한 목소리였죠. 엄마, 잘 지내? 나는 엄마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무슨 소리냐? 내가 말이야, 엄마.
요즘 돈을 좀 벌거든.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평생 번 돈, 나는 몇 달 만에 다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도 이제 어른이거든. 아들의 그가 짜는 허세에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철민이라는 그 사기꾼 녀석에게 단단히 홀려서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돈인 줄은 알고 쓰는 거냐? 당장 그만두지 못해. 아, 또 그 잔소리. 엄마는 뭘 몰라서 그래. 이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재테크라고. 엄마처럼 무식하게 땀 흘려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단 말이야. 아, 그리고 제이한테도 잘해줘. 내가 이제 돈 많이 버니까 우리 제이 다시는 그런 험한 일 안 시킬 거야. 아들은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짓거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끊어진 전화기를 붙들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재테크. 저 어리석은 녀석이 지금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들었으니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직접 겪어봐야만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그 후로 아들 녀석은 보란 듯이 돈을 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당장 고깃집 일을 그만두었고 다시 예전처럼 명품 옷을 사입고 비싼 레스토랑을 드나들기 시작했죠. 심지어 SNS에 역시 남편은 능력이 최고라는 식의 글을 올리며 저를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저들이 누리고 있는 그 짧은 행복이 곧 닥쳐올 거대한 불행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저만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시장의 제 정보망을 총동원해 아들이 몸담고 있는 그 투자회사라는 곳에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결과는 제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곳은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는 유령 회사였고 전형적인 폰지 사기, 즉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치는 집단이었어요.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믿음을 준 뒤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들어 한꺼번에 들고 튀는 수법이었죠. 제 아들은 지금 그 사기극의 중간 단계에서 잠시 돈맛을 보고 신기루에 취해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 녀석의 친구, 철민이라는 그 녀석의 뒤도 밟기 시작했어요. 그 녀석은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제 아들은 지금 아주 질 나쁜 범죄 집단에 제대로 걸려든 것이었죠.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때를 기다렸어요. 저 어리석은 아들이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그날을요.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옆 가게 사장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최 사장, 큰일 났어. 지금 TV 뉴스 좀 봐봐. 저는 허둥지둥 가게 TV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긴급 속보라며 한 금융 사기 조직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에 비친 그 투자 회사의 이름은 바로 제 아들이 몸담고 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TV 화면 속에서는 경찰들이 박스를 들고 나르고 피해자들이 땅을 치며 오열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귀에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절규가 꽂히고 있었어요. 저는 그 두 개의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식어가는 제 심장을 느꼈어요. 올 것이 왔구나. 이제야말로 진짜 지옥의 문이 열렸구나. 뉴스는 사기 조직의 총책과 핵심 인물 몇몇이 검거되었다고 전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런 종류의 사기극은 언제나 꼬리만 잡힐 뿐
진짜 몸통은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아들 같은 어리석은 중간책들이 모든 빚과 책임을 뒤집어 쓴다는 것도요. 엄마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은 어린애처럼 울기만 했어요.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죠. 저는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어요.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뼈저린 현실 인식이었으니까요. 내 놈이 싼똥이다. 내 놈이 직접 치워라. 엄마, 제발 나 내 돈만 날린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 돈까지 끌어들였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나보고 돈 내놓으라고 나 죽는다고, 엄마. 죽어? 그럼 죽어라. 내 놈 목숨값으로 그 사람들 빚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해라. 내 놈이 저지른 짓에 비하면 그 정도 책임은 져야지. 제 냉정한 말에 아들은 거의 실신할 듯이 흐느꼈어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제 마음이 편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고 괜찮다고, 이 어미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 고통의 시간을 온전히 겪어내지 못하면 제 아들은 평생 저 모양 저 꼴로 살아가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아들 내외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아들에게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그들 역시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들을 끌어들인 제 아들이었을 겁니다. 아들 내외가 살던 허름한 단칸방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어요. 밤낮으로 사람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퍼붓고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로 사기꾼, 돈 갚아라 같은 험한 글씨를 써놓기까지 했어요. 며느리는 겁에 질려 제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무서워요. 사람들이 문을 부술 것 같아요. 제발,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내 남편이 저지른 짓이다. 너가 선택한 남편이니 너가 감당해야지.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이러다 정말 무슨 일이 나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 악물고 버텼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되뇌면서요. 아들 녀석은 공포에 질려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기만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절망에 빠졌고요. 여왕처럼 군림하던 며느리와 그런 아내를 떠받들던 철부지 남편. 그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시장 가게 한쪽에 앉아 쏟아지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저 잿빛 하늘과 같았죠. 그때였어요. 제 가게 앞으로 비에 흠뻑 젖은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행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 사람이 제 며느리 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예쁘장하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비싼 옷 대신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며느리는 제 가게 앞에 서서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저를 보며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어요. 그렁그렁한 눈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어요. 빗소리만이 우리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어요. 마침내 며느리가 결심한 듯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시장 바닥의 흙탕물이 며느리의 바지를 더럽혔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서름과 후회,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우리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 시선들을 애써 외면했어요. 일어나라.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일어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는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희 정말 분수에 넘치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품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꾸깃꾸깃하고 눅눅한 습기까지 배어있는 돈 봉투였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다시 식당 나가서 번 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제발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이걸로는 턱도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니면 저희는 정말 끝이에요. 경태 씨, 저러다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저는 며느리가 내민 돈 봉투를 내려다보았어요. 그 안에는 아마 며칠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몇십만 원이 들어있을 터였어요. 그 돈은 며느리가 제게 바치는 진심 어린 반성문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은 처절한 항복 선언이었어요. 거만하고 철없던 여왕님은 온데간데 없고 제 앞에는 그저 비에 젖은 채 벌벌 떨고 있는 가여운 어린아이 하나가 있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던 빗장이 쿵 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흙탕물 바닥에 엎드려 있는 며느리의 팔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며느리는 제 손길에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너는 네 남편이 불쌍해서 우는 거냐? 네. 아니면 이런 비참한 현실에 내몰린 네 신세가 처량해서 우는 거냐? 제 질문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젖은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말했어요. 울지 마라. 눈물은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흘려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땐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게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내민 돈 봉투를 다시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 돈은 너가 갖고 있어라. 그리고 이걸로 내 남편 죽이라도 끓여 먹여. 지금부터는 내가 나설 차례니까. 제 말에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제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죠. 자, 이제부터 내가 묻는 말에 똑똑히 대답해야 한다. 너가 아는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나한테 전부 다 말해야 해. 내 남편을 구하고 싶다면 말이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를 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며느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 녀석이 어떻게 철민이라는 친구의 꼬임에 넘어갔는지, 그 투자회사라는 곳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였는지, 그리고 지금 아들에게 빚독촉을 하고 있는 놈들이 누구인지. 며느리는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제게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단순히 어리석은 아들 녀석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 뒤에는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사기꾼 놈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뉴스에 나온 대로
사기 조직의 총책과 몇몇 간부들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정말 꼬리에 불과했어요. 제 아들처럼 어리숙한 사람들을 꼬드겨 투자금을 모으게 하고 그 돈의 대부분을 가로챈 진짜 몸통들은 이미 돈을 챙겨 자취를 감춘 뒤였죠. 아들에게 빚 독촉을 하는 놈들은 그 사기 조직과는 또 다른 별개의 집단이었어요. 그들은 사기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투자자들의 명단을 받아내 빚을 대신 받아내는 일종의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아들이 그들에게 빚을 진 것이 맞았으니까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여야 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통해 아들을 끌어들인 친구, 철민이라는 녀석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이 녀석은 아마 이번 사건으로 자기도 큰 돈을 잃었을 테고 진짜 사기꾼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을 것이 뻔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잠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뒤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다. 경태 엄마다. 제 목소리의 녀석은 잔뜩 겁을 먹은 듯 말을 더듬더군요. 어머니죠.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닥쳐라. 너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내가 판단한다. 너 살고 싶으냐? 네, 네. 살고 싶어요, 어머니.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한테 사기친 그놈, 우두머리 놈 아직 연락되나? 가끔씩요. 아직 뒤처리할 게 남았다고 하면서. 잘됐다. 그놈 지금 돈 세탁할 곳을 찾고 있을 거다. 내가 돈 많은 전주 하나를 소개해 주겠다고 그놈을 꼬드겨. 판도는 클수록 좋다. 너가 이번 일만 제대로 성사시키면 너가 잃은 돈 내가 전부 보상해 주마. 하지만 만약 나를 속이거나 다른 꿍꿍이를 품는다면 그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제 살벌한 제안의 녀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녀석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또 다른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시장에서 박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박 사장은 젊었을 때 해병대에서 복무했고 제대 후에는 한동안 어두운 세계에도 몸담았다가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큰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겉보기에는 호탕한 사업가 같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무서움은 시장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죠. 저와는 오래전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박 사장이 아주 어려웠을 때 제가 큰 돈을 조건 없이 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박 사장은 저를 친누님처럼 따르며 제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와 주곤 했어요. 박 사장, 나 최순자야. 자네 도움이 좀 필요하네. 수화기 너머로 박 사장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일 저녁 자네 시간 좀 내게. 아주 재미있는 판을 하나 벌여보려고 하네. 저는 박 사장에게 모든 계획을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박 사장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역시 누님답어요. 알겠어요.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누님이 벌이시는 이 판 제대로 한번 놀아보겠어요. 그렇게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제 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한 그리고 제 가정을 박살낸 놈들을 제 손으로 직접 심판하기 위한 아주 위험하고도 통쾌한 복수국의 막이 오른 것이었죠.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다음 날 저는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털어 제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시장 좌판에서 먼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최순자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우아한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돈 냄새 물씬 풍기는 최 여사가 탄생했죠. 박 사장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번쩍이는 최고급 외제차와 덩치 좋은 남자 2명을 제게 붙여주었어요. 그들은 제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어색했지만 제 눈빛만은 예전과 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작전의 첫 단계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어요. 겁에 질린 철민이는 제 지시대로 사기꾼 두목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돈 많은 사채업자 할머니가 있는데 검은 돈 수십억을 급하게 세탁할 곳을 찾고 있다며 바람을 넣기 시작했어요. 수수료도 아주 두둑하게 챙겨주겠다고 꼬드겼죠. 사기꾼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숨어 지내면서도 돈 세탁은 계속해야 했을 겁니다. 그들은 철민이의 제안에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결국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미끼를 물고야 말았어요. 저와 직접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죠.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어요. 박 사장이 미리 빌려놓은 곳이었죠. 방 안에는 이미 박 사장이 설치해 놓은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곳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스위트룸 소파에 깊숙이 앉아 다리를 꼬고 놈들을 기다렸어요. 제 옆에는 덩치 좋은 보디가드 2명이 버티고 서 있었고요. 잠시 후 약속 시간이 되자 철민이가 2명의 남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섰어요. 한 놈은 비쩍 마른 몸에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놈은 다부진 체격에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죠. 아마 저놈이 바로 이 사기극의 우두머리 김 실장이라는 놈일 겁니다. 놈은 방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제 앞에 거만하게 앉았어요. 어르신이 돈 많은 최 여사님? 그래, 내가 최순자다. 듣던 대로 배포가 크신 것 같네요. 이런 위험한 일에 직접 나서시고 내 돈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굴리는 게 내 원칙이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오직 돈만 믿지. 저는 일부러 더 차갑고 오만한 말투로 놈을 대했어요. 제 태도에 놈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 웃더군요.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굴리실 돈이 얼마나 되신다고 했죠? 일단은 20억. 일이 깔끔하게 처리되면 앞으로 2~3배는 더 맡길 수 있다. 20억이라는 말에 놈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놈은 잠시 저를 떠보려는 듯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어요. 돈의 출처나 제 과거 행적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박 사장이 미리 짜준 각본대로 수십 년간 불법 사채업을 해온 고약한 늙은이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어요. 시장 바닥에서 평생 사람들을 상대하며 다져진 제 배짱과 연기력은 어설픈 사기꾼 따위가 감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참 동안의 탐색전 끝에 놈은 저를 완전히 믿는 눈치였어요. 좋아요. 그럼 구체적인 수수료와 작업 방식은 저희가 서류로 정리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어요. 저희는 일처 하나는 확실하니까 믿고 맡기셔도 좋아요. 나는 서류 같은 건 믿지 않는다. 다음번에 만날 때는 너희들 신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너희들 사업 방식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 전부 다 들고 와. 내 돈 수십억이 오가는 일인데 그 정도는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 제 요구에 놈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뒤에 버티고 선 보디가드들과 제 태연한 태도에 완전히 기가 눌린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죠. 놈들은 그렇게 첫 만남을 마치고 스위트룸을 빠져나갔어요. 놈들이 사라지자마자 옆방에 숨어있던 박 사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누님 연기 대단하십니다. 제가 다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저놈들 완전히 미끼를 물었어.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자기들 딴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소굴로 우리를 부를 게다. 제 예상은 정확했어요. 며칠 뒤 놈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의 아지트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어요. 인천 부둣가 근처의 낡은 폐창고라고 하더군요. 아마 그곳에서 저를 위협해서 돈을 통째로 가로챌 속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죠. 그 폐창고는 이제 놈들의 무덤이 될 테니까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다. 그곳으로 가지. 그렇게 마지막 결전의 날이 밝았어요. 그날 이후 제 집은 사건 해결을 위한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어요. 박 사장은 밤낮으로 자기 일처럼 뛰어주었고 저는 며느리를 통해 아들 녀석의 상태를 전해 들으며 마지막 결전의 날을 기다렸어요. 며느리는 매일같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아들에게 죽이라도 끓여 먹이며 제 지시대로 아들을 안심시키는 연기를 해야 했어요. 어머니가 곧 도와주실 거야. 조금만 더 버텨. 그 말 한마디가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아들에게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약속한 결전의 날이 밝았고 저는 돈다발이 가득 든 것처럼 위장한 가방 여러 개를 들고 박 사장과 함께 인천의 폐창고로 향했어요. 제 인생을 건 가장 큰 도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폐창고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서늘하고 음습한 공기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놈들은 일부러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저를 겁주려 했지만 평생 새벽 시장의 칼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제게 그 정도는 우스운 수준이었어요. 놈들의 아지트에는 사기꾼 두목인 김 실장과 그 일당들, 그리고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의 철민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실장은 제게 돈 가방부터 열어보라고 재촉했고 저는 태연하게 가방을 열어 위조 지폐 뭉치를 보여주었어요. 돈에 눈이 먼 놈들은 그게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챌 생각도 못하고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놈들이 돈에 정신이 팔린 사이 저는 약속된 신호를 보냈어요. 제 기침소리와 함께 폐창고의 낡은 문들이 동시에 열리며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 사장의 부하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꼼짝 마.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펼쳐졌어요. 놈들은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어요. 놈들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 행각을 입증할 서류와 대포폰, 장부 등은 이미 제 손에 들어와 있었고 현장에서 돈을 세탁하려던 정황까지 완벽하게 포착되었으니까요. 김 실장이라는 놈은 마지막까지 제게 달려들며 악을 쓰더군요. 이 할망구가 감히 나를 속여?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감방에 들어가도 내 사람 시켜서 너랑 네 아들놈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그런 놈의 멱살을 잡아채고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해주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나는 평생을 너 같은 쓰레기들보다 더 독한 시장 잡것들이랑 싸우며 살아온 사람이다. 내 놈이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는 날엔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 내 놈의 숨통을 끊어버릴 테니. 제 살기 어린 눈빛의 놈은 처음으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후 놈들과 철민이는 모두 경찰의 손에 이끌려 차가운 쇠고랑을 차고 연행되었어요. 그렇게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텅 빈 폐창고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제 아들을 다시 만날 시간이었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모든 조사를 마친 뒤 아들과 며느리를 제 집으로 불렀어요.
두 사람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은 아들 녀석이었어요. 아들은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제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아들은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울기만 했어요. 며느리 역시 옆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고 있었고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라. 네 눈물, 이제 지겹다. 제 차가운 말에 아들은 울음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을 이었어요. 너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아느냐? 너가 사기를 당해서가 아니다. 너가 빚더미에 올라앉아서도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려는 노력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오직 남의 등이나 처먹으려는 사기꾼의 말에 노란한 그 한심한 정신머리에 화가 난 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똑똑히 봐라. 이게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증거다. 너희는 너희를 파멸시키려던 놈들을 믿었고 정작 너희를 구하려던 내 말은 무시했지.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돈, 그 돈 때문에 너희는 사람을 보는 눈까지 멀어버렸던 게다. 아들과 며느리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일을 해결하기 위해 쓴 돈의 액수가 적힌 영수증을 그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돈은 제가 평생 쌈짓돈처럼 모아두었던 비상금이었어요. 나는 이 돈으로 너희 빚을 갚아주지 않았다. 너희를 망친 놈들을 내 손으로 잡아넣기 위해 썼지. 너희가 진 빚은 이제부터 너희 힘으로 갚아나가야 할 게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마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떡해요? 저희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요? 길거리에 나앉든 굶어 죽든 그건 너희가 하기 나름이겠지. 저는 일부러 더 매몰차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제안을 건넸어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제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저는 제 시장 가게 옆에 비어있는 작은 점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너희 두 사람이 저기서 장사를 시작해라. 네, 장사요? 그래, 장사다. 내가 너희에게 저 가게를 무상으로 빌려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첫째, 내일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나와 함께 시장에 나가야 한다. 둘째, 내가 시키는 일은 토달지 않고 무조건 배워야 한다. 셋째, 가게에서 버는 돈은 너희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단 한 푼도 너희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내가 주는 최저 생활비만 받고 살아야 해.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겠느냐? 제 제안은 어쩌면 돈을 갚아주는 것보다 더 가혹한 조건이었을 겁니다. 평생 편하게만 살아온 저들에게 매일 새벽 시장의 고된 노동을 감당하라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아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며느리 역시 핏기 없는 얼굴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선택의 시간을 주었어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고된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칠 것인지.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먼저 입을 연 것은 의외로 며느리였어요. 할게요, 어머니. 아니, 하겠어요.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저희 이제 도망치지 않을래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아들도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두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을 보았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그렇게 제 아들과 며느리의 길고 긴 갱생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리 곧바로 시장으로 향하지 않고 아들 내외가 머무는 제 집의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방문을 열자 두 사람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불을 켜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일어나라. 해 떴다.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어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창밖을 보며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지금 몇 시예요, 어머니? 4시다. 10분 줄 테니 준비하고 나와라. 시장 사람들은 1분 늦는 것도 용납 안 한다. 제 말에 두 사람은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밖으로 나와 두 사람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퉁퉁 부은 얼굴로 나온 두 사람을 데리고 저는 곧장 시장으로 향했어요. 새벽 시장의 공기는 차갑고 비릿한 생선 냄새와 싱싱한 채소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평생 처음 와보는 새벽 시장의 활기차고 거친 풍경에 아들과 며느리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자, 오늘부터 너희가 일할 곳이다. 제가 가리킨 곳은 제 가게 옆에 딸린 작은 채소 가게였어요. 오랫동안 비어 있어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곳이었죠. 오늘 너희가 할 일은 여기를 장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거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고 닦아라. 내가 점심때 와서 검사할 테니 그때까지 끝내도록.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제 가게 일을 보기 위해 자리를 떴어요.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텅 빈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일부러 가장 힘들고 굳은 일부터 시킨 것이었어요. 저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마지막 자존심과 허영심까지 저 먼지와 함께 모두 쓸어내 버리라는 뜻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다시 그 가게에 가보았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두 사람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정말 열심히 가게를 청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며느리는 무릎까지 꿇고 바닥에 묵은 때를 닦아내고 있었고 아들은 천장의 거미줄을 떼어내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물론 일하는 솜씨는 엉망진창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어요.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죠. 저는 말없이 두 사람에게 김밥 2줄과 따뜻한 국물을 건넸어요. 두 사람은 허겁지겁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김밥을 먹어치웠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고된 시장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장사의 장자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대신 가장 밑바닥 일부터 시켰어요. 매일 새벽 산더미처럼 들어오는 채소를 나르고 다듬고 씻는 일이 그들의 주된 업무였어요. 며느리의 곱던 손은 흙과 물에 닿아 금세 거칠어졌고 아들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매일 밤 파스를 붙여야 했죠. 처음에는 불평도 많았어요. 아들은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쑤신다며 앓는 소리를 했고 며느리는 손톱이 부러졌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도 봐주지 않고 호통을 쳤어요. 그 정도도 못 참으면서 어떻게 평생을 먹고 살겠다고. 엄살 부릴 시간에 배추 한 폭이라도 더 날라. 제 호통에 두 사람은 입을 삐죽이면서도 결국 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자
두 사람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요령 없이 힘만 쓰던 예전과 달리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짐을 나를 수 있는지 스스로 터득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무뎌진 손으로 채소를 다듬는 속도가 제법 빨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유난히 고된 하루를 마치고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어머니, 저 배추는 어떻게 봐야 싱싱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말없이 가장 실하고 좋은 배추를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며느리는 제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진지한 눈빛으로 경청했어요. 그날 밤 셋이 함께 시장 구석의 작은 국밥집에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국밥을 허겁지겁 먹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피를 나누고 법적으로 얽혀 있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함께 땀 흘리고 서로의 고단함을 이해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었죠.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어쩌면 진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시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설프기 짝이 없던 두 사람은 이제 제법 장사꾼다운 맵시를 갖추게 되었죠. 아들은 새벽 경매 시장에 나가 좋은 물건을 떼어오는 배포를 익혔고, 며느리는 손님들을 대하는 솜씨가 날이 갈수록 능숙해졌어요. 특히 며느리는 의외의 재능을 보이기도 했어요. 미적 감각이 있었는지 채소를 보기 좋게 진열하는 솜씨가 아주 뛰어나 우리 가게는 시장에서도 가장 예쁜 채소 가게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으로 빚도 거의 다 갚아나갔어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에는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으며 다투기도 했고, 고된 몸 때문에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을 쏟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대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저희 가게 바로 건너편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 식자재 마트가 들어선 것이었어요. 쾌적한 시설에 값싼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 그곳 때문에 시장 상인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져만 갔어요. 저희 가게 역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죠. 예전 같았으면 제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았겠지만 이번에는 저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이제 저 두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며칠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를 찾아와 자기들의 계획을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생각인데 앞으로는 가게에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손님을 찾아가야 해요. 찾아간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요즘 맞벌이 부부나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은 시장에 올 시간도 없고 와도 재료를 어떻게 손질해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밀키트라는 걸 만들어 보려고요. 며느리가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각종 볶음 요리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깨끗하게 손질하고 양념까지 만들어서 집에서는 끓이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팔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옆에서 거들었죠.
그리고 시장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소량의 채소를 꾸러미로 만들어서 매일 집 앞까지 배달해드리는 서비스를 시작해 볼까 해요. 두 사람의 계획을 듣고 저는 정말이지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장사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계획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그날부터 아들 내외는 가게 일이 끝나고도 밤늦게까지 남아 밀키트 개발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순잔의 찬방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신선한 재료와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손맛이 더해진 밀키트는 금세 입소문이 났고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빠졌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 활기찬 생기가 넘쳐 흘렀어요. 그리고 제 70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시장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는 아침 일찍부터 보이지 않아 바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제 가게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두 사람은 제 앞에 케이크를 내려놓고 서툴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들어 박수를 쳐주었죠. 저는 쑥스러우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노래가 끝나고 며느리가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써서 날이 무뎌진 낡은 칼 대신 아주 잘 벼려진 새 칼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두 사람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지난 1년 저희에게는 지옥이자 천국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는 땀의 가치와 돈의 무서움을 배웠고 무엇보다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웠어요.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어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저 편지 한 장이 제게는 세상 가장 큰 감동이었어요. 아들은 그런 제 어깨를 말없이 감싸주었고 며느리는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그리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진짜 딸을 이제야 비로소 되찾았다는 것을요. 그해 추석 저희는 아주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명절을 쇠기 위해 큰 집으로 향했어요. 큰 집에는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아들 내외가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는 소문은 이미 친척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듯 했어요. 어떤 친척은 대견하다며 등을 두드려주기도 했지만 어떤 친척은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특히 평소 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동서가 유독 비아냥거리며 말을 건네더군요. 아이고 형님, 우리 경태가 시장에서 고생이 많다면서요. 뺀질하게 회사 다니던 애가 흙 묻히고 일하려니 얼마나 힘들까. 저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예전의 아들이 아니었죠. 아들은 웃으며 동서의 말을 받았어요. 숙모, 저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한데요. 제 손으로 직접 돈 벌고 제 힘으로 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숙모는 아마 평생 모르실 거예요. 아들의 당당한 대답에
동서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이번에는 며느리를 향해 화살을 돌렸어요. 어머, 새아가. 손이 이게 뭐니? 여자 손이 이렇게 거칠어서 어떡해. 우리 경태가 마음 아프겠네. 며느리 역시 더 이상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당당하게 들어 보이며 활짝 웃었어요. 이 손이 바로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자랑스러운 손인걸요. 동서 어른. 저는 제 이 손이 세상 어떤 명품 가방보다 더 예쁘고 소중해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동서는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주변 친척들은 모두 감탄한 눈으로 아들 내외를 쳐다보았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하지만 동서의 마지막 발악이 남아 있었어요. 술이 몇 잔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동서가 모든 친척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화가 나도 시어머니 뺨을 때린 며느리는 좀 심하지 않나? 형님은 그런 며느리랑 어떻게 한 집에서 얼굴 보고 살아요? 나라면 속 터져서 못 살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시끄럽던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시선이 저와 아들 내외에게로 쏠렸어요. 저는 이제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입을 열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한 발 먼저 제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리고는 모든 친척들을 향해 아주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어요. 그날 제 어머니의 뺨을 때린 것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바로 저 김경태라는 놈이었어요. 친척들이 모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그런 친척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사죄한 뒤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제 아내의 손은 그저 제 어리석음과 불효를 담아 휘두른 도구에 불과했어요. 아내가 저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은 바로 저였어요. 그런 저를 저희 어머니께서 바로 잡아주신 겁니다. 아들은 저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날 제가 짜는 장난감들을 부수신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내의 허영심을 사랑이라 착각했던 제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박살 내주신 겁니다.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철부지 망나니로 살았을 겁니다. 제 어머니는 바로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아들의 말을 이어받아 친척들을 향해 말했어요. 동서 어른 말씀이 맞아요. 저는 시어머니 뺨을 때린 천하의 몹쓸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제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 이 거친 손으로 이제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릴 겁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끝으로 제게 고개를 숙여 큰 절을 올렸어요. 아들도 그 옆에 나란히 엎드려 절을 올렸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친척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동서는 이미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표정이었죠. 저는 제 앞에 엎드려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이다란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복수하는 데서 오는 순간의 쾌감이 아니라는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망가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하여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하여 내 사람들이 더 단단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가장 완벽한 사이다라는 것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들과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을 얻었어요. 더 이상 제 인생에 부러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